인수 10 봅니다. 인수 10. 인수 10에 보면은 6페이지 봅니다. 선수님 차이니 권리 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서류를 이런 서류를 해야 돼요.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이게 풀세트입니다. 법원에 가보면 이 서류가 있는데 법원에 가서 자, 요리 내면 선순위 세입자가 1위 내면은 돈 받아 나겠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요새 전세가 한 5천 1억 올라가지고 나가기도 그렇고 이사비도 들고 안 되겠어. 배당 요구는 하라 하니까 에릭이 그러면은 우참들이 딱 급여 도랑 딱 씻습니다. 그럼 뭐 하겠단 말이죠, 이 사람은. 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말이다. 돈 돌아가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돈 받아 안 나겠다. 낙찰자한테 나중에 받겠다. 법원에서 안 받고.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이런 건 인수가 됩니다. 인수, 100% 인수. 자, 봅니다. 2014에, 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많이 볼 수는 없으니까. 37. 자, 두 번째 보시다. 김해 관동동에 봅니다. 관동동. 14에 165 하나. 자, 보시면은, 김해 관동동에 있어요. 김해 관동. 김해 관동동에 팔판만. 자, 우리 청와대옆에 팔판동 있어요. 청와대옆에 팔판동. 판사가 8명 나왔대요. 그럼 요거는 뭡니까? 앞으로 판사가 8명 나오라 말입니다. 나오라고 팔판 마을을 찍은 거예요. 팔판 마을인데,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있죠? 대항력 있는 자는 권리 신고는 했으나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다. 여기 막 답을 줬는데, 서류를 보면 이런 거예요. 뭐 했단 말이죠? 권리 신고만 했대요. 자, 잘 보세요. 아까 서류보다 줄급 있죠? 그게 권리 신고만 했대요. 그러면 권리 신고만 했다 그런 것은 이게 1억 9천이 돼서 배당료를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은 1억 9천이 100% 인수합니다. 인수. 여기 갑니다. 인수. 알겠죠? 권리 신고했다. 권리 신고했다. 그러면 인수로 간다. 자,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법원 정문 개당 앞에서 원래는 배당받아 나가려고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기에는 저 개당님이 배당받아 나갈 거죠? 그럼 아주 배당되면은 그 명동에서 아주 가져가지고 낙찰한테 받아가지고 돈 타가세요 이랬는데 요새 전세가 뭐 5천 1억 원하고 나가기도 그렇고 애도 짜고 뭐 이사비도 많이 들고 하기는 그러면은 그거 다 끄라 합니다. 그거 권리신고 하세요 그러면은 알겠죠? 그럼 권리신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해요. 자, 그럼 오늘 저런 거는 낙찰하면 돈을 다 내고 대파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대 내면 안 되고 전세 돈을 별도 줘야 되니까 낮게 잡아야 되겠지. 싸게 받아야 되겠지. 여러 2억짜리가 1억 천에 있다 그러면요 한 4천 정도 받아가지고 1억 천을 수표 내줘야 되겠지. 그러면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요새 아까 얘기했죠. 2 플러스 2 그죠? 4년까지 취하겠다 그러면 뭐 나설 못합니다. 그게 남아있으면. 자, 그 다음은 인수 10일 경매 사이트의 권리 분석이 다르다. 그죠? 예상 배당표 1억 4천이 다르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전세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내다. 자, 전세권자가 보통 뭐 제출해야 됩니까? 요거 제출하죠, 요거. 요거를 제출해갖고 해야 되는데, 요거를 안 하고 뭐 했다고요? 채권 계산서이 뭡니까, 이거는? 요거는 주로 은행에서 많이 합니다. 정리해 놓고 나면 법은 일로 와요. 자, 너가 채권 계산서 좀 내라, 은행. 원금이 1억이고 이자가 1,000만 원 밀리고 이거다, 그죠?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거고, 이 양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알겠죠? 권리신고 배당 요구하고 채권 계산서는 그냥 있다. 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12에 1754.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분석할 때 자 봅니다.
양덕동에 이게 뭐 아파트가 2차에 92% 팔리는데 1억 4천짜리가 있어요. 1억 4천짜리. 1억 4천짜리가 세입자가 있습니다. 1억 4천짜리. 배당 요구를 합니다. 배당 요구. 그죠? 3월 28일 합니다. 2012년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건 송달에 보면은 뭐 냅니까, 지금? 잘 배웠죠? 전세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은 1억 4천짜리가 이 사람 선순위죠. 그죠? 전입 확정도 빠르고 전세권도 빠르고 강제 경매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채권 계산서를 냈으니까 받아가겠단 말이가 안 받아요? 말이죠. 인수로 봐야 됩니까? 이거는 소멸로 봐야 됩니까? 인수로 봐야 되겠죠.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해야 받아가는 거지. 채권 계산서는 은행에서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은행에서 보통 보면은 자, 우리 봅니다. 가압류권자도 뭐 냅니까 지금? 채권 계산서 맞죠? 경남은행은 또 뭐 냅니까? 경남은행 채권 계산서죠. 그러면 세입자는 뭐 내야 됩니까? 권리신고 배당 요구 내야 되겠죠. 이거 내면 안 됩니다. 요거는 나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그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돈 돌아만 아닙니까? 안 돌아만 아닌 거죠. 단순 아니에요. 그냥 채권 계산서를 내라는 게 낸 겁니다. 자, 채권 계산서를 내면은 그거는 인수가 된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굿옵션은 예로 요거를 배당한다 하면 안 되겠죠. 나이트마다 그죠? 판단을 이거를 이제 배당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굿옵션 제외하는 거. 12에 1753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했는데 눌러보니까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으면은 배당이다, 배당 아니다. 어? 왜? 아니, 그래. 이행 서류가 요놈이니까 이거를 배당으로 봐야 되느냐? 나는 아니다, 얘기지. 알겠죠? 아니니까 인수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굿옵션에서는 인수가 아니네. 아니죠? 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은, 다른 사이트 가면 또 인수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인수가 맞는 겁니다. 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써놨죠? 인포케어. 전에는 인포케어가 많이 있으세요. 여기에는 인수가 해놨어요. 인수. 굿옵션은 아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인포케어가 맞다. 인수로 가는 게 맞다. 우리 인수를. 자, 인수 12호입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 대항력이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서울 봤죠? 1억 채점버린 거. 그게 남편은 채무자인데 남편 말고 배우자가 분당 임해동에 전세가 3억 5천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다, 인수 아니다. 채무자 말고 채무자는 도밀도 이 말이죠. 도밀도 이 사람 말고 도밀도 한 사람의 담보가 없어. 그러니까 저 형님 담보를 넣었어요. 은행에 넣었는데 경매가 들어가니까 채무자는 이거 다 먹었는데 채무자의 와이프가 배우자가 3억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3억 5천 있다. 그러면은 인수가 되느냐 안 되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야기. 인수가 안 되라 그런 조항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조심을 해야 된다. 막 그런 걸 써놨습니다. 채무자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부인이 최선순 예정 경우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죠? 채무자가 소유자가, 자, 이야기는 거의 90%가 채무자 소유 똑같죠? 돈 빌려서 채무자고 소유자고 똑같습니다. 90%가. 그런데 가끔은 돈 빌려 이 사람 왔는데 담보가 없대. 담보가 돌아왔더니 내 형님 담보가 있대. 그러면 형님하고 직거래하면 되는데 은행에서는 꼭 채무자를 잡습니다. 문제 생기면 이 사람한테 추궁하려고. 지금은 담보를 넣어비면은 그만 그것서 끝나는 겁니다. 예로
부실건이 매도 생기도 추구 안 하고 놓았답니까? 채무자한테 추구합니다. 그죠? 담보 제공자는 옛날에는 연대보증 입부했는데 지금 입부 안 쓰게. 그냥 담보만 주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IMF 지나서. 그죠? 그래서 지금은 꼭 돈 빌던 사람을 꼭 채무자로 세우고 형님 담보가 들어오면 형님을 이제 담보 제공자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뻥 터지면은 부실 생기면은 채무자한테만 달라크고 형님한테 담보 넣은 사람한테는 10원도 돌손 합니다. 아마 그 끝나는 걸로. 보증 입부 안 하면 그렇게 합니다. 요 그런 경우입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채무자의 부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수 13 봅니다. 선순위 전입자가 집주인이 대출받을 때 은행에 무상임차 각서를 제출했을 때 진정한 임차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항력이 인수가 되는가? 아니다 봅니다. 이 판례가 지난주에 했죠.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순위 세입자가 대출 받을 때, 자, 한번 볼까요? 17에 50379 한번 봅니다. 자, 풍호동에 내용이 뭡니까? 무상임차 각서. 자, 이렇게 해서 71% 팔리는데, 아파트가 팔리는데, 본 물건의 소유자, 거주자의 무상 거주 각서를 첨부했다. 고려주시면.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조금 웃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내가 면세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들어왔는가 봅니다. 자, 봅니다. 우리 법원에, 자, 우리 서류가 법원에 들어와야 되지, 구독션에 제보하는 거는 별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참고만 되는 거고. 자, 법원에 보니까, 이게 무상거주 각서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없죠? 무상거주 각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나쁜 놈, 이 나쁜 회사입니다. 보면은. 자, 무상거주 각서인데, 여기 소유자가 사인해야 됩니까? 임차인도 사인 같이 해야 됩니까? 임차인도 중요한 거죠? 그죠? 소유자는 없다 했는데, 소유자는 대출 받으라고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저축은행 가서. 자, 이렇게 해서, 매각 물건 명의서는 그런 게 없어요. 무상거주 각서. 없는데, 구독션에서 이렇게 제보를 해가지고 이어놨는 거, 이거는 두 사람 다 있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죠? 소유자가 한 겁니다. 자, 이러면 안 되고, 자, 이거 봅시다. 그럼 다른 거. 예를 보면은, 16, 이거 볼까요? 12에 10 둘둘 하나 보시다. 12에 10 둘둘 하나. 무상거주 각서를 누가 내야 됩니까? 누가 사인을 내야 되죠? 법원에, 은행에다가. 임차인하고 소유자가 보통 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임차인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딸이다. 자, 여기까지 놔두고요. 신청 채권자인 조합에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했다. 자, 이래가지고, 매각 물건 명의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상거주 가격서를 냈다.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그럼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맞는 거지. 구독션 했다. 그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거를 믿고 또, 저 전세 없구나. 그 덜렁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저준에 거짓말 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했는데, 그 모르고 덜렁 맞은 나중에 보게 선수에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해 안 가면 다시 쓰면 알 거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은 판례, 낙찰한테는 유리한 판례인데 2010년도에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낙찰자의 신뢰가, 자, 이거 잘 봅니다. 매각 절차에 반영됐다. 이야기는 매각 물건 명예서에 기록이 돼야 되지 구독션에 제보했다. 그건 안 됩니다. 그죠? 매각 절차에 반영된 경우에 임차인이 낙찰자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를 주장해서 전체 보증금 주야 동시에 나가겠다고 항변한 것이 허용됩니까? 안 된다. 이 좋은 판례가 4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임차 각석하는 것은요, 요거는 우리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16에 8일 한번 보세요. 오늘 지난시간에 했는데 한번 봅니다. 자, 이거 보면요, 이났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하만급입니다. 이거 보면은 채무자의 동생으로 채권자 조합이 무상거주임을 확인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 확인서를 첨부해서 그 권리를 배제해달라 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대요. 무상거주임을 확인서입니다. 확인서. 자, 이런 거 냈으면은 이 사람은 인도명령 대상이 됐습니다. 옛날에 이 사람은 인도명령 대상이 됐다. 이해가죠? 이런 거 인도명령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봅니다. 14. 선순임차인이 있는데 임금채권이 청구돼서 선순임차인의 배당이 불투명하다. 자, 우리 이런 거 뭡니까? 이거. 근로복지공단. 이런 거. 임금채권이죠. 임금채권은, 자, 선순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임금채권이 쳐들어오면 사못 된다, 안 된다?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럼 차원보이다. 16에 1491. 그래서 경매가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대방동 보세요. 대방동 아파트인데, 쭉 보면 별거 없어요. 없는데, 자, 1억 2천에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압류보다 군번이 1억 2천이 배당 요구됐고 빠르니까, 이 사람은 1억 800에 했기 때문에, 한 1200 정도가 1300이 인수다. 이래 보면 원래는 맞아요. 맞는데 저는 이걸 봤거든요. 절대 낙찰 금지하고 봤습니다. 근데 배당표를 내가 봤습니다. 우리 그때 수업시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특히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임금채권이죠. 그죠? 자, 임금채권이 여러 2억 쳐들어왔어. 낙찰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선순위, 아무리 선순위라도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10원은 못 받아가죠. 그죠? 그러면은 예상배당표에 이게 1300이 아니고 이게 임금채권자가 요거를 다 받아갑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10원도 못 받아가니까 확정일자보다 임차는 빠른 거죠. 그러면은 1억이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행히 그래도 뭐 한 임금치가 한 5천밖에 안 되고 조금 작긴 작았는데 얘로 1억 같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국시의 임금채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랬어요. 문구에 보면은 근로복지공단 사건, 뭐 세무서 사건 이거 나오면은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거 봅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토지 낙찰 받는데 이런 게 문제 있다, 문제 없다? 토지 낙찰 받는데. 자, 은행에 다가구 주택인데 이런 게 보여. 구순위 임차인이 10명 있어요. 은행 설정 10억짜리인데 은행 대출이 한 3억 나왔고 구순위가 뭐 한 10억에 1억짜리 10명 들어왔어요.
후순위라. 이게 이런 게 보여.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습니다.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영어로 OLLY.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에만 따진다면. 자, 잘 보세요. 토지 나서 받을 때, 상가 나서 받을 때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선순위 확정일자고 임차인보다 빠른 배당이 누가 있냐 그러면은 소액보전금 또 뭐가 있습니까? 임금채권, 당해세, 그 다음 국세 있죠. 국세가 있죠. 소액보전금, 임금채권, 당해세, 국세, 그 다음에 은행 아닙니까? 은행 확정일자 임차인이 되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해서 이런 거 따집니다. 자, 이해가시죠? 뭐 토지 날짜 봤는데 원장님 근로복지공단 창원세무서 골치 아픈데 아플 필요가 없어요. 토지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수도 없고 배당 요구하는 경우도 없어요. 알겠죠? 이해갑니까? 지금 요 이야기는 선순위 임차인이 자 있는데 이야기는 뭡니까? 배당 요구를 했는데 말이죠. 배당 요구 했는데 그죠? 했는데 100% 배당 받아간다고 보여지는데 임금채권 국세가 청구되면은 시끄럽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 10개 중에서 임대차 없는 것이 7개, 선순위 있는 것이 한 3개 되는데 2개는 인수입니다. 인수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인수가 전입도 하고 배당 요구를 한 그때만 임금채권 국세 사고 이런 거 따지면 됩니다. 자, 이해가시죠? 모르면은 재수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재수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때는 이제 원장님 말이 뭔가 압니다. 삼수하면은 더 알아듣습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이 처음 경매를 배우면은 제가 볼 때는 40% 50% 정도 이해가 됩니다. 알겠죠? 재수하면은 6, 70% 돼요. 삼수하면은 7, 80% 됩니다. 삼수까지 하셔야 돼요. 삼수까지.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를 한 7, 80% 알아듣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18일간 강의 수강해가지고 7, 80% 알아듣는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이해가죠? 자, 넘어갑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국세는 압류일자보다 먼저 숨겨진 국세의 법정기일에 조심하자. 자, 압류일자보다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숨어있는 법정기일을 따진다. 알겠죠?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론만 하고 넘어가야 된다. 사례 들어가는 게 시간이 안 되겠어요? 자, 모르면은 뭐 하면 된다고요? 죄송 아니고 8페이지인데 요거 하면 돼. 집에 가서 214부터 219 397에서 390 알겠죠? 요거 들으면은 또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반복해서 보세요. 할 수 있겠죠? 자, 봅니다. 그 다음 몇 번이죠? 자, 그래서 국세는 압류일자보다 먼저 숨겨진, 그죠? 국세의 법정기일에 조심하자. 압류일자는 어젠데 법정기일은 2년 전, 3년 되었죠. 그럼 중간에 설정이 있어도 국세가 먼저 가잖아요. 그죠? 볼 때는 국세가 건의하면 넣습니다. 압류일자, 창원세무서 압류가 늦은데 실제로 배당은 안 따집니다. 법정기일이 문제는 없거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오픈하면 되는데, 그래서 빨리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추대해 주시면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 동일한 물건이 1차, 2차 두 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차에서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하였으나 미해수 보증금은 2차에서 그대로 인수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 가끔 이거 팔리는데 한번 봅니다. 18에 6613. 자, 이는 금액이 작으니까 일단 요거로 그제도 봅시다. 금액이 큽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1305가 똑같죠? 2014년도에 경매가 있었고
2016년대 경매가 또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1차 합니다. 1차 경매고 여기 2차 경매입니다. 요 때에 선순위가 세입자가 10원도 못 받았어요. 1억짜리 여러 세입자가. 그러고 경매를 배당 요구 다 했는데 못 받았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국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못 받았어요. 그럼 2차에서는 1억은 배당 요구를 백날해도 그거는 확정일자는 한 번밖에 못 써먹거든요. 일회용 반창고입니다. 확정일자는. 자, 확정일자는 일회용 반창고다. 알겠죠? 한 번 써먹으면 떼비면 그 다음부터 해도 그거는 효력이 없어요. 일회용 반창고라서. 2차에서는 인수로 가는 겁니다. 자, 16에 693 보시다. 자, 그 제도에 보면요. 이렇게 팔리죠. 요 낙찰자 쫓아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큰일 났대. 그래, 보니까, 쭉 내려가 봅니다. 1억 2천짜리가 1억 2,500에 낮춰봤으니까, 배당 요구했으니까,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자. 2011년도 전입 확정해서 1억 2천짜리 했는데, 은행이 2015년도 4년 뒤에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배당 요구 했으니까 내가 1억 2,500에 받으면은 문제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죠? 낙찰이 1억 2,500에 됐으니까 그럼 1억 2천짜리가 선순위 배당 요구 했으니까 문제 없다 했는데 자, 요 본께네 이게 뭡니까 이거? 경매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여기 1차고 지금 경매가 2차입니다. 알겠죠? 그럼 1차를 볼 필요 있죠. 1차에 이현숙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자, 1차에 보니까, 눌리 보니까, 이현숙이가 있다, 없다? 있죠? 그대로 있죠, 1차에. 이현숙 씨라는 사람이 옛날에 1억 1,800에 팔릴 때, 배당 요구 했어요. 빠르니까. 이 사람 빠릅니다. 이현숙이는 압류보다 다 빨라요. 예? 전입 확정이 빠르고, 배당 요구도 잘 했는데, 배당이 안 됐다. 그건 왜냐, 그러면은, 제가 잘 보니까, 일단 세무서가 있죠?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뭐예요? 누구의 몇 명? 이게 임금체크입니다. 임금체크. 또 근로복지공단. 이 사람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채당금 미리 타가고 근로복지공단 대신 들어줘야죠. 근로복지공단.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임금체크. 그럼 요것들 때문에 자 이때 받았느냐? 자, 누리 보니까요. 1차에서는 배당을 했는데 2차 경매, 2016 경매에서도 이현수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알겠죠? 등장했는데 배당이 안 됐으니까 등장한 거죠. 안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번에 1억 2,500에 팔리면은 이현수이가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입확정하고 배당을 잘 했기 때문에 은행보다 빠르기 때문에 받아가느냐 못 받아가요. 왜 그러냐? 아까 있죠? 확정일자는 일회용 반창고겠죠? 아까 써먹 있죠? 두 번째 써먹는 게는 안 됩니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자, 무효니까 예상배당표에는 이게 맞다. 구독션은 이 정도는 합니다. 구독션. 그래서 일단은 구독션 믿으면은 거의 90%는 맞아요. 95%는. 알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1억 2천이 인수인계 또 얼마 그러면 2억 4,500대 빚죠. 그죠? 난리 난 겁니다. 그거 쫓아온 거예요. 나한테. 쫓아온 거예요. 와갖고 내가 나한테 오고 막 난리 났습니다. 할 수 없어요. 잔금을 넣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자, 또 봅니다. 그래서 16번은 자 그럽니다. 1차, 2차 할 때 1차에서 못 받은 사람은 2차에서는 확정일자는 없어지는 거고 반창고가 되고 일용이 되고 전입만 빠르니까 인수가 된다. 막 그리 보면 되겠네 여러분들은. 뭐 판례 같은 건 있어요. 이게 관련 판례는 있습니다. 자, 17번 강제 경매를 조심하자. 자, 강제 경매 특징은 자 이렇습니다. 1억짜리가 5명 있는데 강제 경매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낙찰이 3억이 되면 2억은 인수입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 특징은 인수가 많다 이런 겁니다. 인수.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수 18번입니다. 자, 12에 5960 한번 봅시다. 이게 많이 필요한 거니까. 12에 5960. 5960 한번 봅니다.
자, 봅니다. 산호동에 입됩니다. 그죠?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문제는 세입자가 많아요. 조그마한 뭐 주택인데, 세입자가 선순위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날 경매를 당합니다. 강제 경매. 자, 그럼 뭐 선순위가 예로 선순위가 8천만 있는데 강제 경매를 누가 경매를 닦아줬습니다. 세입자 사고 있는데 그러면은 8천만원 선순위가 못 받겠죠. 낙찰가가 낮으니까 1,500이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찌 됩니까? 한 5천, 6천 정도는 인수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강제 경매의 특징은 선순위 세입자가 많다. 이게 특징입니다. 알겠죠? 은행의 임의경매는 주로 은행 설정돼 줄 서기 때문에 선순위가 전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잘 없습니다. 없는데 강제경매는 잘 살고 있는 빌라에 다가구에 셀이 경매 들어오기 때문에 못 받는 거는 거의 인수가 생깁니다. 많아요. 자, 인수 18번입니다. 상속인의 대표자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요걸 우리가 형식적인 경매라고 해요. 경매. 자, 형식적인 경매. 얘기 들어봤죠? 우리 공인권화 청구 소송도 형식적인 경매. 상속자의 대표자가 대빵이 이리 계십니다. 2010에 7063번. 자, 교회에서 이거는 사기를 원합니다. 왜 사느냐? 봅니다. 자, 보세요. 낙찰이 19억 됩니다. 19억에 되는데 여기 보면은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최고 맏형이 경매를 넣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공인권화 우리 청구 소송에서 경매 넣듯이 똑같아요. 원래는 이런 경매를 무슨 경매를 한다고요? 형식적인 경매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상속을 받아 경매 넣을 때 기존 세입자들이 선순위가 있으면은 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형식 이렇게 한번 그렇고 여기 좀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경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경우에 선순위가 생기느냐 이 사람들 생긴대요. 이렇게 해서 선순위가 일부 생깁니다. 무슨 말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요 집을 팔자 합니다. 팔자. 그러니까 요 상속자들이 팔자 하니까 그러면 형님이 아마 경매를 넣어 봅시다. 우리가 집안에서 넣어가지고 투비하게 넣어서 배당을 받아갑시다.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경매 넣기 전에 막 세입자 몇 명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못 받는 건 뭡니까? 인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인수. 자, 19번입니다. 19번. 나대지 토지 설정일자와 그 후 신축한 건물의 추가 설정으로 인해서 건물 설정에 다른 경우에 대지 건물 따로 국밥으로 배당 계산을 해야 되겠다. 특히 신축 건물의 임차인은 인수 임차인이 대부분이다. 자, 19에 2373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진해구 이동에 이 주택이 경매가 되는데, 그죠? 68%에 되는데, 이 다가구 주택은요, 대지 건물 따로 있습니다. 전세도 많죠? 6억 2천이나 많네. 6억 2천 많이 있는데, 토지 보세요. 토지가 원래 은행에서 2억 6천을 5월달에 2014년 5월달 설정했어요. 요때 설정했습니다. 은행에서 설정하고 있는데 땅만 담보 잡았어요. 이 땅 주인이 왔어요. 배씨가 왔고 건물 새로 짓겠대. 좀 승낙해달래. 오케이, 승낙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은 2013년도에 설정이 추가 설정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금액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행에서 땅을 먼저 담보를 잡고 이거 담보를 잡고 2013년 5월 15일에 잡고 건물을 2013년 연말 잡았대요. 그러면 이제 요때 요런 경우에는 이제 요 날짜를 기준해서 세입자를 막 따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은행에서는 땅은 은행에서 거의 가져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없는데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날짜가 따를 때는 자 이런 겁니다. 따를 때는 이 건물에 대해서 못 반 사람이 나오겠죠. 은행 설정자보다 앞선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인수다 인수 아니다. 인수로 보는 겁니다. 인수가 됩니다. 인수. 이해 가시죠? 여기는 인수가 이렇게 없다고 해놨노?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수행 한번 더 볼까요? 11에 4655 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부산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인포께서 전화 왔는데, 미납이 많이 생기죠. 미납이 많이 생기고, 주택인데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임차인도 많네요. 많은데, 은행에서 땅은 담보를 잡았어요. 1억을 잡았는데, 은행에 잡았어요. 잡고, 은행에서 이 땅을 잡아놨는데, 그 다음에, 건물은 담보를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신주대가 못 잡았습니다. 설정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땅은 땅대로 은행에서 담보를 잡아가고 건물은 경매를 당하다 보니까 강제를 하다 보니까 모양이 많아요. 그러면은 요 세입자들이 3억 4,500인데 그죠? 500인데 땅은 은행에서 가져갈 거고 땅에 대해서는 가져가고 건물에 대해서 땅값이 얼마거든요. 땅값이 1억 4,900이니까 1억 4,900이니까 낙찰가율이 12% 얼마 안 되네, 그죠? 참 많이 들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땅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가져가겠죠? 그죠? 가져가고 건물에 대해서 못 가져가는 것은 인수가 막 발생합니다. 그거는 인수가 막 발생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맞습니다. 이게. 자, 땅은 예로 땅은 5억이다. 건물 5억이다. 같은 5억이다. 그 설정 50% 팔려요. 그러면 땅이 2억 5천인데 은행에서 2억 5천 설정했어요. 그럼 다 가져가겠죠. 근데 건물은 5억이 전세가 들어왔는데 선순위가 1억짜리 5명 들어왔는데 은행에서 5명이 들어와서 설정했어요. 그러면은 건물도 5억에서 2억 5천에 팔려버리면은 2억 5천 모자라죠. 그럼 인수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의 원리는. 그 신축 건물에 이런 경우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신축 건물에. 자, 인수 19는 그런 겁니다. 나대지 토지 설정이 짜고 신축 건물의 날짜가 다를 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인수 20. 선순위 전세권자가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뭡니까? 인수 맞죠? 집에서 보세요. 맞으냐 그것도 없다. 자, 인수 21. 선순위 전세권자가 그 후 전입일자까지 함께 구비를 하는 경우에 100% 배당이 안 되는 경우에 전입일자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예요. 자, 요거는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자, 요거는 꽃을 치세요. 꽃을 치고 그러면 되겠다. 소멸된다가 아니고 인수가 된다. 인수가 된다. 소멸 안 되고 인수가 된다. 자, 무슨 말인가 봅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지금 요거 대법원 여기 2008마크는 여기에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자, 봅니다. 2009에 2328 보입니다. 자, 잘 보세요. 남구 신정동에, 그죠? 옵스텔이 팔립니다. 4,500에, 6,500짜리가 한 2천만 싸게 팔렸어요. 팔리는데, 여기 보면요. 자, 화면 봅니다, 화면. 이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하루 뒤에 전입일자가 들어왔어요. 하루 뒤에. 그래가지고 세입자가 전세권자가 경매 넣습니다. 자, 여기 넣어요.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전세권을 말소 기준 등기를 보고 요거는 하루 넣기 때문에 요거는 소멸한다 이래 봤습니다. 그럼 예로 2천에 팔리면 3,500 인수가 아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아니다.
이 선순위 전세권자하고 이 다른 별다른 영향이 없을 때 요게 자기가 지위를 강요해서 전세권도 먼저 하고 전입도 따로 해놓은 거지. 이게 하루 늦다 해서 요거를 말소 기준거리다 건저당이다 보고 요거를 소멸한다 그런 거는 아니다 이래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보자. 뭐라 써놨노고? 인수가 모자라는 금액은 인수가 생긴다. 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자, 다시 4천원 팔렸어요. 팔렸는데 금액이 크진 않은데 5,500짜리가 자, 잘 보세요. 전세권도 하고 하루 뒤에 전입했을 때 물론 하루 전에 했으면 당연히 인수가 생기겠죠. 생기는데 하루 뒤든 이틀 뒤든 이 사람은 요것하고 요것은 별개로 자기의 지위를 강하기 위해서 지위 강화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당 요구를 해서 물론 낙찰에 내가 가다가면은 못 받는 금액이 있으면은 이거를 말소 기준 권리라 보고 이래 소멸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인수로 간다. 인수. 날짜가 앞서든 뒤서든 인수로 간대요. 그게 그냥 판례가 바뀐 겁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시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바꿉니다. 이는 선고 아니고 대법원의 이 결정입니다. 결정. 선고 몇월 며칠자 이게 결정인데 선고해갖고 맞네. 빠집니다. 날짜는 빠졌네. 자, 2008년도에 2008마 2일이 이 결정이 이게 번복됩니다. 이게 번복됐어요. 이게 2020년도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인수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나머지는 뭐 비슷합니다.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인수 20이 봅니다. 소유자가 전입 중인데 어려워서 주택을 팔고 새 주택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찌 될까? 자, 전세가 3억입니다. 아니 3억에 팝니다. 지가 전세를 2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1억 주로 살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2억의 전세를 그대로 있는 거죠. 소유자가 살면서 경매를 합니다. 어느 날 집을 산 사람이 가압류도 하고 경매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니 새로 산 사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빌립니다. 빌렸을 때 이전해주고 건장에 들어오죠. 들어왔을 때 요 전입된 사람은 선순위냐 아니다 봅니다. 그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날은 집을 판 날 있죠. 그 다음 날에 전입일자를 보기 때문에 은행 설정보다 대출해준 은행 설정보다 하루 늦다 봅니다. 자, 다시 봅시다. 공중에 145 자, 여기 보면요. 해운도 보인다, 해운도. 자, 여기 보면은 쭉 설명이 3,200만원 됩니다.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임차인 신혜미는 전 소유자로서 현 소유자에게 매도한 후 매도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임재립시가 삽니다. 살 때는 대출 받죠. 자, 이런 경우에 신혜미는 임재립 앞에 신혜미라는 사람이 세입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전입은 워낙 빠르죠. 4천만원이 못 받는다 하지만은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날은 언제라고요? 이전해 준 다음 날이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 날이 아니고 12월 23일 봅니다. 23일에 전입일자를 따지기 때문에 은행보다 늦다 빠르다? 늦죠?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 선순위가 아니다 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사는 사람이 그날 이전 받고 건저당 전입을 이렇게 건저당을 되어버리면은 이 신혜미라는 전 소유자는 전입일자가 설정한 뒷날 하루 뒤로 미린다. 미리니까 4천만원 신혜미에 대해서는 인수가 있다 없다? 인수가 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인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해가죠? 고려해서 하면 됩니다. 인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세 살면서 파는 경우 있겠죠? 근데 사는 사람이 은행 담보 잡았어. 이전해준 날. 이전하고 이전 받으면서 담보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면은 기존 팔아본 사람은 그 날짜, 전입일자, 날 빠른 게 아니고, 면제는 게 아니고, 이전해준 날짜 있죠? 설정된 날짜, 같다. 물린 날, 그 뒷날이다 보면 됩니다. 그게 은행보다 후순위니까 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